심장부, 피어나는 희망, 다가오는 위협. 31장, 글루미코 위 신문관. 마커스의 경고가 남기고 간부라는 축축한 안개처럼 하스키친 위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손님들은 여느 때처럼 찾아왔고 가게 안은 따뜻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어쩌면 그저 헛된 기호일지도 모른다고 아드리안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의 본능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의 전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가게 안이 가장 한산한 시간, 낡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이전의 감독관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기는 사내였다. 그의 복장은 글루미코의 상징인 잿빛 제복이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의 구두는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섬뜩할 정도로 반짝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웃음도, 분노도, 심지어는 지루함조차도 마치 잘 만들어진 기계 인형처럼 완벽하게 감정이 거세된 얼굴이었다.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는 대신 곧장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는 주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아드리안의 얼굴을 꿰뚫을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가운 수수용 메스와도 같아서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려는 듯 집요하고 냉정했다. 주인장, 아드리안,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건조했다. 그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누구시오? 아드리안은 행주로 컵을 닦던 손을 멈추고 상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글루미코 본사 소속 감찰부에서 나왔습니다. 정기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위생 점검.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애쉬버그에서 글루미코가 이런 변두리 식당의 위생 따위에 신경 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합법적인 구실을 가장한 침략 선언이었다. 남자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손에 든 작은 단말기를 꺼내 가게 곳곳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낡은 테이블의 흠집, 벽에 생긴 균열,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로 기록하는 듯했다. 그는 손님이 아니었다. 이곳을 평가하고 해부하고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온 신문관이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개업한 지 꽤 오래되었군요. 그전에는 군에 복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곽 분쟁 지역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를 하셨더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아드리안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아드리안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전쟁터에서의 마지막 날, 지키지 못했던 전우들의 얼굴,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흐릿한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가게 운영은 혼자 하시는 겁니까? 최근 이 가게의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찰 텐데요. 혹시 주방 안쪽에 숨겨둔 비밀 병기라도 있는 겁니까? 남자의 시선이 주방 문을 향했다. 그 문 뒤에는 가온이 숨죽인 채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가온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아드리안을 도발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아드리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당장이라도 저 무감각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폭발하는 순간 모든 것은 저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터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배웠다. 가장 큰 분노는 가장 차갑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점검은 그걸로 충분한 것 같군. 아드리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을 억지로 누르는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내 가게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이곳의 규칙도 알겠지. 주문할 것이 없다면 다른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게 이 가게의 규칙이다. 그것은 정중한 요청을 가장한 축객령이었다. 신문관은 잠시 아드리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아주 희미한 실망과도 같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 그는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단말기를 집어넣었다. 점검 결과는 추후에 공식적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죠. 그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가게를 나섰다. 남자가 사라지자 가게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드리안은 그제야 참고 있던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주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가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아저씨, 괜찮다. 아드리안이 짧게 말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글루미코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하스 키친 위 작은 성소를 향해 정면으로 칼을 뽑아든 것이다. 오늘의 신문관은 그 칼의 차가운 칼 끝에 불과했다. 진짜 칼날은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32장, 맛없는 세상의 지배자. 애쉬버그의 심장부, 글루미코 타워의 가장 높은 층. 모든 것이 눈이 시리도록 하얀 방에서 감독관 발레리우스는 조금 전 부하가 보내온 보고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신문관과 하스 키친 위주인 아드리안의 대치 상황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아드리안의 분노를 억누르는 표정, 그 뒤에 숨어 떨고 있을 작은 소녀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했다. 감정적 대응 유도 실패, 목표 대상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보여. 1단계 계획 수정 필요. 발레리우스는 홀로그램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움직여 새로운 명령을 입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나 초조함 같은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계획에 오류가 발생하면 변수를 수정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면 그만이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연산 장치와 같았고
감정은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쓸모없는 노이즈에 불과했다. 발레리우스는 맛없는 세상을 꿈꿨다. 그가 지배하는 세상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어야 했다. 맛이라는 감각은 그가 가장 격렬하는 것이었다. 맛은 불필요한 욕망을 낳는다. 더 맛있는 것을 향한 욕망은 경쟁과 다툼을 만들고 결국에는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맛은 또한 통제 불가능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기폭제이기도 했다. 달콤한 맛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짭짤한 맛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쓴맛의 실패의 경험을 되새기는 행위. 그것은 모두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감정의 유희일 뿐이었다. 글루미코가 만든 뉴트리큐브는 그의 완벽한 철학이 담긴 발명품이었다. 맛과 향, 색이 완벽하게 제거된 오직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만으로 이루어진 덩어리. 사람들은 뉴트리큐브를 씹으며 어떤 감정도 어떤 기억도 떠올릴 필요가 없었다. 그저 생명을 유지하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효율적인 부품이 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하스키친이 나타났다. 그 낡고 비위생적인 식당은 발레리우스가 구축해놓은 완벽한 시스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맛이라는 잊혀진 감각을 되살려내 사람들의 마음속의 감정이라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용기, 희망, 위로, 슬픔. 발레리우스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제거하려 했던 그 모든 감정들이 그 작은 식당을 중심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방해가 아니었다. 발레리우스에게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인류의 진화를 가로막는 대행적인 반란이었다. 그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하스키친을 중심으로 한감정 변화 확산 시뮬레이션 그래프였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험 감정의 수치가 점차 주변 구역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는 도시 전체가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홍수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바이러스는 초기에 박멸해야 한다. 발레리우스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제 단순한 심리적 압박이나 회유 같은 간접적인 방식은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숙주 자체를 파괴해야만 했다. 그는 아드리안의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의 군복무 시절 기록 중 폭발물 처리라는 특기 사항의 붉은색 마커를 그었다. 그리고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비밀 지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외곽 7구역, 불법 무기 및 폭발물 은닉 혐의, 용의자, 아드리안, 정과 및 폭력 성향 고려, 즉각적인 강제 진압 및 수색 허가 요망. 그것은 완벽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었다. 증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증거는 만들어내면 그만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스키친이라는 바이러스의 숙주를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하고 그들의 작은 성질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모든 명령을 하달한 발레리우스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는 하얀 방위 하얀 벽을 바라보았다. 그 벽에는 어떤 그림도 어떤 장식도 없었다. 오직 완벽한 위평문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고잿빛 연기에 휩싸일 낡은 식당과 절망에 빠져 울부짖을 작은 소녀의 모습이 데이터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습에서 그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완벽한 통제를 향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소음 제거 작업일 뿐이었다. 맛없는 세상의 지배자는 자신의 완벽한 세상을 위해 기꺼이 모든 맛과 색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잿빛 세상의 작은 온기를 피워내던 바로 그 식당이 될 터였다. 3부, 피어나는 희망, 다가오는 위협. 33장, 아드리안의 과거, 지키지 못한 것. 글루미코의 신문관이 다녀간 후 하스키친 위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드리안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늙하게 문과 창밖을 향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파수꾼처럼. 손님들 역시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들은 이전처럼 소리내어 웃거나 떠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더욱더 간절하게 음식 속에 담긴 위로를 삼키고 서로에게 응원의 눈빛을 보낸 뒤 흩어질 뿐이었다. 가오는 그 모든 긴장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신문관이 남기고 간 차가운 시선은 독침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박혀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욱신거리게 만들었다. 잿빛 제복, 감정 없는 얼굴,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그 모든 것이 끔찍했던 그날 아침의 기억을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그날 밤 가오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어리고 무력한 아이가 되어 방문 틈새로 아빠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을 뻗어 아빠의 옷자락을 잡고 싶었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숨죽여 우는 것뿐이었다. 지키지 못했다. 아빠를, 유일한 가족을, 자신의 세상을. 그 무력감과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쳤다. 안 돼. 가오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거세게 뛰고 있었다. 밖에서 인기척을 느낀 아드리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두드렸다. 가오나, 괜찮냐? 악몽이라도 꾼 거야. 네, 괜찮아요. 그냥 나쁜 꿈을 꿨어요. 가오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지만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문 밖에 아드리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이내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멀어졌다. 아드리안은 가게 홀로 나와 낡은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는 잠든 도시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가온의 악몽 섞인 비명은 그의 귓가에도 수년째 메아리치고 있는 또 다른 비명을 끄집어냈다. 그는 애쉬버그 외곽의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고 따뜻한 식당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작은 행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도시 간의 분쟁이 격화되자 그는 징집되어 이름 모를 전쟁터로 끌려갔다.
전쟁터는 지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려야만 했다. 감정은 사치였고 동료애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마음을 열었던 전우가 한 명 있었다. 자신보다 어리고 늘 고향에 있는 여동생 이야기를 하던 순진한 청년 레오였다. 아드리아는 레오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반드시 살아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밤 적의 기습 공격이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전장 속에서 아드리아는 눈앞에서 레오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레오는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도움을 청했다. 그의 눈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지켜주지 못하는 형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드리아는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을 덮쳐오는 공포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본능이 그의 발을 땅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죽어가는 동생을 외면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날 밤 전장에 버려졌다. 불명예 제대를 하고 돌아온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들의 생활을 기뻐하기는커녕 깊은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았지만 더 이상 따뜻한 음식을 만들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지키지 못했던 전우의 피로 더럽혀져 있었고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온에게서 레오를 보았다.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연약한 존재.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소중한 무언가. 신문관 앞에서 분노를 억눌렀던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폭발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는 뼈아픈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킨다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글루미코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자신은 또다시 무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쳐왔다. 아드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온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문에 가만히 이마를 기댔다. 문 안쪽에서 소녀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어. 그는 소리 없이 맹세했다. 그것은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향한 피눈물과도 같은 속죄의 다짐이었다. 어둠 속에서 전쟁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퇴역 군인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34장 아빠가 남긴 편지. 다음 날 가온은 앓는 사람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드리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는 소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저 작은 어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가온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망을 주었던 창문은 이제 잿빛 절망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무엇을 해야 할까? 아빠의 말처럼 살아남아야 할까? 아니면 아드리안의 말처럼 맞서 싸워야 할까? 어느 쪽도 그녀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지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전날 밤 꺼내놓았던 낡은 동화책을 다시 집어들었다. 아빠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책장을 만연히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빳빳한 것이 걸렸다. 책의 가장 마지막 장, 두껍게 붙어있던 속지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보았다. 곱게 접힌 낡은 편지지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아빠의 필체가 남아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 가온에게. 가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아빠가 남긴 편지였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떨리는 눈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네가 언제 읽게 될지는 모르겠구나.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네가 어른이 되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더 이상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는 아주 힘든 순간일 수도 있겠지. 어떤 순간이든 이 편지가 너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편지의 첫 구절부터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려졌다. 가온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다. 가온아,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네가 가진 그 글씨의 힘은 우리 가족 대대로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해져 내려온 소중한 선물이자 축복이야. 사람들은 그것을 감미의 서체술이라고 불렀단다. 그것은 단순히 글씨를 예쁘게 쓰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과 마음을 잇고 메마른 세상의 온기를 불어넣는 위대한 힘이지.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특별한 것을 두려워하고 이용하려 한단다. 아빠는 네가 그 힘 때문에 상처받을까 반을 걱정했어. 그래서 너를 이 작은 집 안에 가두어 두었는지도 모른다. 미안하다, 아가. 너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 네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이 힘이 너를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단다. 기억하렴, 가오나. 진정한 힘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단다. 너의 글씨는 사람들의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잿빛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야.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란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 말을 기억하렴. 아빠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너는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자 희망이야. 그러니 너 자신을 믿으렴. 너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온기가 결국에는 이 차가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란다. 사랑한다, 나의 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가온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감동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용기의 눈물이었다. 아빠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힘의 정체를, 그리고 그녀가 마주하게 될 위험까지도. 그는 그녀를 가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길을 잃을 때를 대비해 이정표가 되어줄 마지막 사랑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가온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 아빠가 물려준 낡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의 차가운 감촉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아빠의,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주방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는 아드리안과 눈이 마주쳤다. 가온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없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작지만 강인한 서채술사가 서 있었다. 아저씨, 가온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싸울 방법을 알려주세요. 3부, 피어나는 희망, 다가오는 위협. 35장, 감리의 서채술의 비밀. 아드리안은 가온의 선언에 잠시 말을 잃었다. 싸우는 법을 알려달라니. 그의 눈에 비친 가온은 여전히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연약한 소녀였다. 그가 아는 싸움이란 흙먼지와 피가 튀는 잔혹한 생존 투쟁이었다. 굳은 살이 박인 주먹과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날카로운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파괴하려는 차가운 의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 작은 아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가온아, 아드리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것처럼 낮고 무거웠다. 내가 아는 싸움은 네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를 망가뜨릴 뿐이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아니요. 가온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저씨가 아는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싸움이에요. 그녀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아빠의 편지를 꺼내 아드리안에게 내밀었다. 아드리안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거친 손으로 낡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는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한자 한자 눈으로 새기듯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조금씩 좁혀졌다. 감리의 서채술. 그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편지를 다 읽은 아드리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잿빛 도시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마음을 잊고 온기를 불어넣는 힘이라니. 아름답고 위대한 힘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글루미코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그런 부드러운 힘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이 힘으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나? 아드리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었다. 용기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분노를 심어줄 수도 있냐는 말이다. 저놈들에게 맞서 싸울 분노 말이야.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 그의 말에 가오는 잠시 숨을 멈췄다. 분노. 그녀는 한 번도 그런 감정을 글씨에 담아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힘은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들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아드리안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과거를 되짚어보았다. 자신이 썼던 글씨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뜻한 코코아라는 글씨의 아빠는 어린 시절의 행복을 떠올렸다. 용기의 스튜를 먹은 사람들은 내일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마음의 수포는 노인의 얼어붙었던 슬픔을 녹여주었다.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코코아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상상했고 스튜를 만드는 아드리안의 굳은 결의에 깊이 공감했으며 노인의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했다. 그녀의 진심이 잉크에 녹아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닿아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비슷한 감정을 깨웠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리의 서채술 위 첫 번째 비밀이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이 아니라 깊은 공감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공명의 기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분노는, 가온은 글루미코를 떠올렸다. 아빠를 데려간 잿빛 제복, 아드리안을 협박하던 신문관, 맛없는 세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감독관 발레리우스.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차갑게 식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분노라는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글씨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여 폭력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가게를 뛰쳐나가 글루미코의 건물에 돌을 던질지도 모른다. 그것이 과연 아빠가 말했던 살리는 힘일까? 그 순간 가온은 아빠의 편지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다. 그것은 경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기억하렴, 가온아. 너의 힘은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단다. 만약 네가 거짓된 마음으로 혹은 증오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으로 글씨를 쓴다면 그 힘은 결국 독이 되어 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었다. 감리의 서채술은 양날의 검이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쓰는 사람 자신마저 파괴해버리는 위험한 힘. 아빠가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알 것 같았다. 가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저씨. 제 힘은 그런 방식으로는 쓸 수 없어요. 아니, 서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에요. 그녀는 아드리안에게 자신이 깨달은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지? 아드리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함께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다. 우리의 싸움은 저들처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온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은 듯했다. 우리의 싸움은 지키는 거예요. 글루미코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 따뜻한 감정,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뉴트리큐브를 씹으며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음식을 통해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분노는 칼처럼 쉽게 부러지지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방패처럼 단단하니까요. 가온의 말에 아드리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적을 쓰러뜨렸지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파괴하는 법만을 배워왔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싸움의 본질을 자신보다 더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드리아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가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소녀가 자신을, 그리고 이잿빛 도시의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찢어버렸던 글루미코의 계약서가 아닌 가온과 맺었던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진짜 계약서를 떠올렸다. 알겠다. 아드리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럼 우리의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군. 적들이 우리의 성벽을 부수러 오기 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소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녀가 자신의 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전장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과거 속에서 이 싸움의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을 떠올리고 있었다. 36장 사라진 어머니의 흔적. 아드리안의 결심은 그의 행동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협에 불안해하며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먼저 움직여 방어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가게의 낡은 문과 창문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했고 단골인 마커스를 통해 글루미코 내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가온이 가진 힘의 근원, 그 비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감리의 서채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힘. 그 말은 아드리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가온의 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힘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꿈속에서 마주친 적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아드리안은 가게 문을 닫고 가온을 데리고 주방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비밀 상인에게서 식자재를 공급받는 통로이자 그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해두는 장소였다. 그는 낡은 램프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혔다. 서늘한 공기와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끼쳐왔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는 창고 가장 안쪽,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낡은 나무 괴짝 앞에 섰다. 그가 이 괴짝을 열어보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굳게 닫힌 뚜껑을 들어 올렸다. 픽업 하고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괴짝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요리책, 손때 묻은 주방 도구들,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아래 부드러운 천에 고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아드리안은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 가온에게 내밀었다. 어머니의 물건이다. 가게를 물려받을 때 이건 네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지.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가볍고 매끄러웠으며 표면에는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상자의 작은 걸쇠를 열었다. 상자 안의 풍경에 가온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맑은 옥으로 만들어진 작은 벼루와 끄트머리에 푸른 옥장식이 달린 작고 섬세한 붓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곱게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가온은 홀린 듯 그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레시피였다. 달빛을 품은 꿀 케이크라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름의 레시피. 하지만 가온을 놀라게 한 것은 레시피의 내용이 아니었다. 그 글씨체였다. 유려하면서도 단단하고 한자 한자마다 따뜻한 온기와 다정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필체. 그것은 아빠의 글씨체와도 자신의 글씨체와도 미묘하게 달랐지만 같은 뿌리에서 뻗어 나온 나뭇가지처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 글씨는 명백한 감리의 서채술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레시피의 가장 마지막 줄, 재료와 만드는 법 설명이 끝난 자리에 작은 서명이 남아 있었다. 은하, 그것은 가온이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러나 평생을 그리워했던 이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어떻게, 이게 왜? 가온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아드리안은 그런 가온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다. 그는 나지막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우리 어머니는 요리사셨지, 글씨를 쓰는 분은 아니셨어. 하지만 어머니께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단다. 이 가게가 힘들 때마다 가끔씩 찾아와 아주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주곤 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은 글씨도 아주 잘 썼어. 그녀가 메뉴판에 글씨를 써준 날에는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군. 아드리안은 괴짝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가온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드리안의 어머니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온과 너무나도 닮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해. 이 상자만 남겨둔 채로 말이야.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어머니도 끝내 듣지 못하셨지. 그저 아주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말만 어렴풋이 들었다고 하셨어. 가온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과 레시피에 남겨진 어머니의 글씨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엄마도 서채술사였다. 그리고 엄마는 아마도 글루미코어와 같은 세력에게 쫓겨 자신과 아빠를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하스키친은 그저 우연히 찾아온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곳은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어쩌면 엄마가 언젠가 돌아오리라 약속했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아드리안은 가온의 손에 들린 레시피를 가리켰다. 이 레시피, 단순한 레시피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어머니가 너에게 혹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일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네가 결정해야 한다. 가온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결의가 차올랐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생존과 하스키친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사라진 어머니의 흔적을 되찾고 엄마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하는 자신의 뿌리를 건 운명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옥으로 만든 작은 붓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엄마의 손때가 묻어있을 그 붓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손에 꼭 맞았다.